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의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결과 그 부분은 공시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시 혹시 희망하시나요? 그 부분은 그러면 공시를 원하시나요? 예. 이 부분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고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진짜. 아니 1시간 내내 분위기가 좋았는데 마지막에 다만 한마디로 그냥 모든 걸 다 꺾어버립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진짜. 아 내란 주무부처 장관 죄책도 무겁고 정말 엄중히 처벌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꺾어버리네요. 7년으로. 쭉 듣다 보면 유무죄 판단은 정확히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굉장히 수긍이 갔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를 직권남용죄로 별도 기소한 게 약간 의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행위하고 사실은 같은 행위죠. 네. 똑같은 행위잖아요. 네네. 이제 직권남용은 이제 평시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법조문의 적용만 달라지는 건데 행위는 같은 행위지. 네. 그러니까 단전단수를 지시한 거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행위로 볼 거냐, 직권남용으로 볼 거냐. 뭐 이게 뭐 쭉 듣다 보니까 거의 형법 총론 강의를 듣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쭉 열것돼서 직권남용 무죄 선고된 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이거는 뭐 기소 네. 안 했어도 같은 내용인데 네네네. 유무죄 판단은 정확히 했는데 양형은 좀 너무 약하네. 이 정도 했으면 7년보다는 조금 더 중형이 선고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유무죄 판단은 정확했고 형량은 약했다. 네. 총평을 하자면 다른 분들은 총평을 좀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일단 양형은 터무니없이 낮았고 직권남용은 특정 언론사를 지금 거명하면서 단전단수 협조하라는 취지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상적인 업무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특정 언론사를 딱 지목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민이가.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방청 수뇌부가 움직였다는 것이고. 그건 진짜 의무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예.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뭐 소방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면 모를까 네.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서 단전단수 하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을 한 게 아닌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전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직권남용죄 기소는 워낙 윤석열 쪽서부터 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이제 연결고리가 직권남용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도 직권남용에서 있었고 그와 관련된 범죄를 이제 내란을 갖다 수사하고 그 연결선상에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어쨌건 이게 무죄가 나오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네. 너무 현미경으로 들여다봤고 사실은 이 핵미사일을 예컨대 발사했는데 그 손가락만 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핵미사일이 쏴졌는데 손가락이 뭐 이렇게 같다. 삐끗했냐 어떻게 했냐 요것만 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직권남용 그 판단하면서 그 내용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어쨌든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 거니까 네. 직권 그 범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인데 무죄 이유는 그게 아니고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네. 이렇게 성립한다고 이제 법조문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단전 단수 조치가 실제로는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행위까지 나가질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무죄가 그 판단된 것이라 네. 맞아요. 이런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직권남용죄 결과가 발생을 안 했으니
이거는 직권남용죄라기보다는 직권남용 미수죄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직권남용 미수죄라는 죄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죄가 됐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저는 뭐 이거는 조금 2심에서 한번 항소해 갖고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를 받은 소방청장이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네. 뭔가를 하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밑에 밑으로 다 내렸습니다. 소방서에다가 네. 지시를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상민이 말한 그 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걸로 결과 발생이 없었으니 무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뭐 항소해봐서 2심에서 다툴만하다. 직권남용죄는 어쨌건 네. 추상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은 추상적 위헌범이라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됐다고 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 언론사만 지목해서 네. 이 지시를 한 거는 사실은 그 밑에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죠. 네네. 그 골라서 한 거 직권남용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네, 정하고 네, 양형 예, 양형에 대해서 조금 양형이 부탁 좀 정말 드리겠습니다. 양형이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용현보다는 낮을 거예요. 진짜 한덕수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문건 받고 뭐 이런 걸 했지만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있어서 뭘 해라라고 지시한 것들은 없어요 지금. 네. 예. 근데 이상민 장관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고 단전단수 해라라는 지시까지 한 거 아닙니까? 플러스가 더 있죠. 플러스가 됐죠. 네. 그리고 심지어 조지호 경찰청장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전 총리보다는 당연히 형량이 높아야 네. 정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판사가 만약에 한덕수 재판을 했더라면 그보다 더 낮았을 한덕수는 이 것이다. 7년도 안 나왔을 거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거냐라는 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판사님 양형 이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존립을 뒤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 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위협했다. 네. 헌법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계엄을 알게 됐을 때 만류하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진실을 은폐하고 위증까지 예. 했다. 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러고 징역 7년이에요. 대한민국 법정에서 들려온 소식,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국가 존립을 뒤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위협했다.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준엄한 선언,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쏟아낸 질타입니다. 듣기만 해도 중대한 범죄임을 직감할 수 있는 표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선고된 형량은 어떻습니까? 징역 7년입니다. 게다가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핵심 혐의, 바로 특정 언론사를 콕 집어 단전 단수 협조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입니다. 1시간 내내 엄중한 분위기로 진행되던 재판이 마지막 순간 이런 결과로 마무리되자 법정 안팎이 술렁했습니다. 마치 핵미사일이 발사됐는데 법원은 그 버튼을 누른 손가락 각도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직권남용이 무죄가 됐는지, 징역 7년이라는 형량이 왜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비판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 현대사와 세계사의 유사 사례를 통해 이 판결이 갖는 의미까지 완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부분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직권남용 무죄 판결입니다.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며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단전 단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 시도였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핵심은 결과 발생에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직권남용 미수죄로 볼 수 있지만 우리 형법에는 직권남용 미수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전화를 받은 소방청장이 실제로 하부 기관에 지시를 내렸고 조직이 움직였습니다. 비록 최종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시도가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1923년 독일 뮌헨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일으킨 맥주홀 폭동입니다.
쿠데타는 실패했고 히틀러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독일 법원은 히틀러에게 고작 금고 5년을 선고했고 9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어줬습니다. 애국심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도와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의 치명적 위험이라는 교훈입니다. 이제 형량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무죄 판단은 정확했는데 양형이 너무 가볍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인물들과 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특정 언론사를 콕 집어 단전 단수를 지시했고 조지호 당찰청장과도 통화했습니다. 명백히 한 단계 더 적극적인 실행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7년이라니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만약 이 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도 맡았다면 7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일까요?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재판부 스스로의 판결문입니다. 국가 존립을 뒤흔드는 범죄, 민주주의 핵심 가치 위협, 헌법 수호 의무 방기, 진실 은폐와 위증까지. 이 정도 표현이면 웬만한 내란죄 판결문에서도 최고 수위입니다. 그런데 형량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1980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핵심 가담자들에게는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선고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초기 판결의 무게는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1991년 소련의 8월 쿠데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쿠데타는 3일 만에 실패했지만 주동자들은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을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재판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닉슨 대통령의 측근들이 야당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 법원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엄격히 처벌했고 결국 닉슨은 사임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자의 불법 행위는 더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역사적 사례입니다. 1심 판결은 법리적 정확성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교과서적인 법 해석으로는 설명이 되지만 권력 남용에 대한 역사적 감수성과 민주주의적 경각심 측면에서는 매우 아쉬운 판결입니다. 다행히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상민 전 장관 측도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승부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지를 가르는 역사적 심판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수라서 무죄라는 기계적 법 해석에 숨지 말고 그 지시가 우리 사회에 어떤 공포와 위험을 심어줬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정권을 겪으며 민주화를 이뤄내며 그 고생스러운 과정을 통해 세워놓은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권력자 몇 명의 욕심 때문에 또다시 흔들리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이 느슨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되는지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판결을 분석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